오늘은 막장 부모이자 군인왕으로 유명했던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1600년대, 과거 유럽에서는 30년 종교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정확하게 30년 동안 벌어진 이 전쟁은 독일을 무대로 벌어졌는데, 서유럽 최대이자 최후의 종교전쟁인 이 30년 전쟁은 쉽게 말하면 구교와 신교가 자유도시를 놓고 벌인 정치 싸움에 가까운데, 그 결과 신성 로마 제국은 무늬만 유지한 채 독일이 300여 개에 달하는 국가로 분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뉘어진 독일 지방 브란덴부르크와 프로이센의 선제후가 된 프리드리히 빌헬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대선제후라 불릴 만큼 진짜 뭐 별거 없는 땅에서 강국 여기저기 막 붙어가면서 야금야금 이 땅 저 땅 할양받아가지고 상비군 창설해서 군사력 키워놓고 위근호 받아들여서 인구 늘리고, 그 과정에서 상공업자 받아들여가지고 프랑스 문화를 싹 흡수를 하면서 프로이센의 기초를 닦은 대단한 사람인데, 이분을 본격적으로 소개를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니까 자, 우리 주인공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가 나올 때까지는 좀 빠르게 넘어갑시다. 이 사람은 대선제후고 제가 이야기할 사람은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니까 다른 사람이에요. 자, 이 대선제후 프리드리히 빌헬름 이후에 프리드리히 1세라 불리는 프로이센의 왕이 등장합니다. 이제는 선제후가 아니라 왕이에요. 왜냐하면 스페인 왕위계승 전쟁 때 신성 로마 제국의 레오폴트 1세에게 원군을 제공하고 합스부르크 왕가를 지지하고 입장을 같이 한다라는 대가로 프로이센의 독립을 인정받았거든요. 아니 근데 무슨 군대 지원해준다고 막 나라 하나를 맘대로 막 독립을 시켜줘요. 쉽겠지만 이 당시에는 서로 치고받고 싸우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서로 견제하느라 다른 데 신경 쓸 겨를도 없고, 거기다가 지원해주는 부대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한 시기였단 말이죠. 그렇게 프로이센은 독립을 하게 되고, 프리드리히 1세는 아버지인 프리드리히 빌헬름만큼의 대단한 업적을 쌓지는 못했지만 예술과 문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예술 아카데미와 철학자 라이프니츠를 원장으로 한 학술원 등을 만들어 과학 아카데미의 기초를 닦은 문화융성형 왕 되시겠습니다. 자, 그렇게 할아버지가 기초 닦아놓고 뭐 인구 늘려놓고 아버지가 독립시키고 문화적 기초를 닦아놓은 이 나라에 프리드리히 빌헬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그는 아버지였던 프리드리히 1세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이 아버지가 자신의 권력을 좀 과시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왕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선제후에서 왕이다 이렇게 됐으니까 조금 막 우리나라가 이제 좀 잘 살고 내가 왕이고 이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막 사치스러운 연회를 자주 열었는데 이 화려한 궁정을 진짜 싫어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분명 화려한 궁전에서 자라기는 했는데 굉장히 금욕적인 성격이어서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이 연회조차 매우 싫어하며 방탕한 분위기를 혐오했고, 왕이 된 뒤에는 궁정 연회를 아예 폐지하는 등 사치를 금지시켜버리고 본인 역시 실제로 사치를 금하고 검소하게 생활하게 됩니다. 약간 조선의 영조 느낌이 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철저하게 자본과 기술, 군사 육성까지 국가가 모두 관리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궁정에서 먼저 나서서 막 검소하게 생활을 하고 통제를 하기 시작하니까 돈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는 이 돈을 가지고 국가 재정의 80%를 이용해 군인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이 프리드리히 빌헬름이 호헨촐제르는 왕족인데, 이 왕족 사람들이 되게 특이하게 밀리터리 덕질하는 게 DNA에 박혔는지 대선제후 프리드리히 빌헬름도 상비군 창설하고, 문화융성형 왕이었던 프리드리히 1세 역시 군대를 파견시켜서 독립을 얻어내거나 그 과정에서 이룬 프로이센군의 군사적 공헌이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밀떡 DNA가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 때 포텐이 터져가지고 완전 프로이센의 번영을 위해서는 우리가 영토를 확장시켜야 된다. 그러려면 국방을 키우는 게 필수다. 그래서 군사를 모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막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있고, 뭐 지금은 그 강대국들이 조금 빈곤해져가지고 우리나라로 쳐들어오지는 못해도 나중에 이게 또 상황이 안정이 되고 돈 좀 모이고 그러면은 만만한 우리나라 쳐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문화적으로 융성한 국가라고 해도 침략 당해서 모든 거 다 뺏기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군사력, 국방력을 엄청나게 키우게 되고 또 그는 중앙 집권 체제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보수적인 토지 귀족 세력인 융커들이 있어요. 원래는 뭐 도련님 이런 뜻인데 나중에는 이 토착 귀족 세력들을 뜻하는 의미가 됐거든요. 귀족 세력인 융커들에게 장자는 첫째 아들은 너네가 키워서 영주를 만들어야 되니까 첫째 아들이 아닌 둘째 아들이나 셋째 아들은 나한테 보내라. 내가 기초교육도 다 시켜주고 잘 보살펴서 나라를 위해서 잘 써먹겠다 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뭐 말이 좋아 무상 기초교육이지 누가 봐도 인질이거든요. 융커들을 상대로 아들을 인질 삼아갖고 데리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일단 의무 교육을 실시했다는 건 엄청나게 놀라운 일인 겁니다. 자, 그리고 농민들은 열심히 농사 지어서 세금 내고 뭐 귀족들은 전쟁에 종사해야 하는 봉건적 의무를 세금 납부로 대체를 시키면서 융커의 차남을 이 사관학교에 입학을 시킨 다음에 상비군의 장교로 임명해서 중핵으로 양성하게 됩니다. 국가, 사회 전체가 거의 거대한 병영과 다름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는 농업주의 경제라는 점과 부국 강병을 이유로 일부 다처제를 시행했으며 10세에서 60세 사이의 남성은 수도승이 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대놓고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국가가 장려한 거죠. 근데 여기까지도 와 일부 다처제라고 싶겠지만 더 뜨악한 게 있어요.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기도 했고 만약 그렇게 해서 혼전 임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혼전 출산을 한 아이를 수용하기 위한 시설까지 만듭니다. 그렇게 그는 인구를 220만까지 늘리고 4만 명이었던 상비군을 8만 명까지 늘리게 됩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자신에게 선물해준 이 6보병연대가 선물이었는데 이 6보병연대가 정말 가장 너무나도 소중했을 정도로 밀리터리 덕후였던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는 통치 기간 동안 모든 것은 군대에 비하면 부차적인 것이었으며 왕 자신도 왕국의 관리보다 군대를 관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들였다라고 후대에 기술하고 있을 정도로 군사력을 보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군사들을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안할트 데사우라는 공작을 훈련 교관으로 초빙을 하고 프로이센군을 훈련을 시켰는데 이 훈련법이 당시 엄청난 개혁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플린트락이랑 화승총을 썼는데 이 파이크병을 없애고 총신 끝에 총검을 부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군을 하되 신호에 따라서 일제히 열을 바꿔서 바로바로 여러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보병에 올인하게 돼요. 보병을 키워서 신속하게 전열을 바꾸려고 했던 만큼 신호 체계도 철저하게 바꿔서 이때 당시 드럼 치고 막 피리 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병사들을 처음으로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신속하고 빠르게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신속하게 이동하고 대형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동시대 다른 국가들이 병사들이 분당 만약에 3발을 쏠 수 있었어. 막 이렇게 막 넣어가지고 총알 넣어가지고 꾹 막 쑤셔 넣어가지고 이거 붙여가지고 이거 빵 이렇게 쏘고 또 총알 넣어가지고 이거 화약 넣고 이거 막 쑤셔가지고 또 불 붙여가지고 빵 이거 한번 쏘고 그래서 분당 3발을 쐈다면 프로이센군은 2배인 6발을 쏠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을 했고 유럽 군대 중에 처음으로 쇠로 된 꽂을대를 도입을 해서 이 나무로 된 목재 꽂을 때는 장전 중에 부러지잖아요. 그래서 이 부러지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보면 꽤나 대단한 훈련 교관인 것 같은데 이 안할트 데사우 공작의 교육 방침이 조금 하드했어요. 교육 방침이 체벌이에요. 강하게 키우려면 어느 정도 좀 맞기도 하고 맷집도 좀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체벌을 하는 게 아니라 동료들이 체벌을 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체벌을 하냐면 이 잘못한 병사가 있잖아요. 잘못한 병사가 있으면 이 앞에 일렬로 쭉 다른 병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병사들이 얇은 나뭇가지 같은 걸 이렇게 들고 있어. 그리고 잘못한 병사가 상의 탈의를 하고 그 사이를 걷게 됩니다. 이렇게 그 사이를 쭉 걸으면 다른 동료들이 몸에 이렇게 자국이 남을 만큼 나무로 세게 쳐야 돼요. 이게 바로 프로이센의 전통적인 체벌 방법이 됩니다.
근데 좀 마음 아프잖아요. 뭐 어제까지 나랑 같이 동고동락했던 뭐 동료고 그렇게 대단히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자꾸 이렇게 막 때리라고 하니까, 그래서 아는 사이고 친구고 뭐 아니면 선임이니까 좀 살살 칠 수도 있잖아. 아니야, 그럴 수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조금 약하게 쳤다 싶으면 내가 그 길을 다시 그대로 걸어야 됩니다. 몸에 자국이 반드시 남아야 돼요. 20명이 쳤으면 자국 20개가 남아야 돼요. 자, 그리고 이 프리드리히 빌헬렘은 자기가 이렇게까지 키운 병사들을 매우 사랑했기 때문에 본인도 직접 사랑의 매를 듭니다. 왕이 군인들을 때려요. 내 새끼들 이러면서 사랑의 매를 칩니다. 본인이 굳이 부득불 나와서 점호할 때 병사들을 일렬로 쫙 세워놓고 줄바따를 칩니다. 왕이 직접. 그래서 약간 이 프리드리히 빌헬렘 1세의 별명인 군인 왕이라는 게 조금 비꼬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군인들을 많이 키워서 군인 왕인 것도 있지만 약간 쟤는 군인 덕후야 이런 느낌으로 군인 왕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열심히 줄바따를 맞고 친구들의 매를 맞고 자란 프로이센의 군인들의 3분의 2는 독특하게도 외국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이센의 국민들, 이 농민들 중에서도 정말 돈 없고 막장인 사람들이 가는 곳이 군대라고 생각했고, 정말 갈 곳이 없을 때 굶어 죽지 않으려고 가는 곳이 군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진짜 굶어 죽지 않으려고 군대에 지원하면 이 사람들의 그 군인의 질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멀쩡한 농민들을 다 잡아다가 군인들을 만들자니, 그러면은 이 농업 사회에서 소는 누가 키우고 농사는 누가 지어요? 그쵸? 농민들에게 군대는 의무가 아니에요. 그들이 져야 하는 의무는 그저 충실한 납세의 의무밖에 없는 겁니다. 이들이 겁나 일해서 돈을 벌고 세금을 내면 그 돈으로 외국인 용병을 사는 겁니다. 거의 상비군 개념의 외국인 용병을 만든 셈이죠. 자, 그렇다면 3분의 2가 외국인 용병이면은 3분의 1은 누구냐? 유럽 각지에 이 모병관을 파견을 합니다. 군인을 뽑는 사람들을 다 파견을 해가지고, 자기네 나라에서 사람을 뽑을 순 없잖아요. 다 농민들이니까. 그래서 프랑스, 뭐 독일의 다른 나라 어디든 군인을 뽑아 오는데, 그 사람들은 군대를 안 갔던 일반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자국에서도 안 가던 군대를 프로이센에 가겠어요? 당연히 안 가죠. 그래서 이때 술집 같은 데서 군인들을 많이 꼬셨어요. 어떻게 하냐면, 술집에 가면 보통 이렇게 좀 돈 없어가지고 외상해가지고 아이고 이거 내일은 꼭 줄게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한두 명쯤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외상이나 술값 대신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가까이 가가지고, 와, 너 돈도 없는데 술 마신 거야? 배짱도 좋다. 너 그 배짱 어디 좋은 데 써보지 않을래? 거기 가면은 옷도 나오고 밥도 나오고 못 나오고. 아무튼 이렇게 거짓말과 사기와 뭐 대납 등등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막 끌어모았어요. 일단 내가 너한테 돈 내줬으니까 일단 따라와 이렇게 해가지고 가긴 갔는데, 이렇게 거짓말과 사기로 모은 사람들이 군인이 돼가지고 나라를 위해 가지고 으쌰으쌰 노력을 하겠어요? 안 하죠. 나름 자기들은 억울하거든요. 아니 뭐 내가 술값을 못 내가지고 군인이 된 거야 지금? 아니 심지어 우리나라도 아니고 프로이센의 군인이 된 거야? 이렇겠죠. 현실 도피를 하겠죠. 그리고 실제 도피도 하죠. 나름 억울하니까. 호시탐탐 도망칠 기회만 노리게 됩니다. 근데 프로이센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별거 아닌 술값이라고 하지만 돈 내고 사온 내 군인이 도망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쫓아야죠. 추노를 보냅니다. 아니죠. 추노는 아니죠. 노예는 아니니까 추군을 보냅니다. 한쪽에서는 아주 외국인들 용병 상대로 체벌을 한다고 난리를 치고, 한쪽에서는 군인인데 하기 싫다고 막 도망치는 거 잡아오느라 난리고, 막 상비군이라는 걸 이제 도입을 하고 갑자기 막 수를 증폭을 시키다 보니까 엄청나게 삐걱거립니다. 게다가 군인들 유지하기가 얼마나 빡셉니까? 말 그대로 옷도 줘야 되죠, 밥도 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프리드리히 빌헬렘 1세는 머리를 쓰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휴가를 줍니다. 근데 그 휴가가 무급 휴가예요. 1년 중에 실제로 근무하는 게 한 4개월 정도 돼요. 나머지는 무급 휴가예요. 쉬어요. 한 8개월 쉽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군인들은? 8개월 동안 무급 휴가인데 4개월 빡세게 벌어가지고 이제 막 엄청 아껴 써야 됩니까? 아니죠. 알바 뛰어야죠.
군인으로 잡혀왔지만 다들 알바몬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할 만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외국인 용병이고 뭐 어디 농부하겠어요? 아니 아무리 휴가라지만 그래도 4개월은 꼼짝없이 거기 군대에 갇혀갖고 일해야 되는데 관리를 누가 해요? 내가 4개월 없으면 누가 관리해줍니까? 추수는 누가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군인들은 농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뭘 해요? 비린내 나는 부둣가를 내 세상처럼 돌아다니는 알바몬이 됩니다. 자, 하지만 뭐 이런 단점이 있으면 장점도 있는 법이죠. 프로이센의 입장에서는 도망치는 군인들을 잡으려고 열심히 경계를 서다 보니까 주변 정찰을 겁나게 잘하게 됩니다. 탈영병이 나오면 그냥 쫓아가 버리는 거야. 이 정찰 진짜 중요하다. 아무튼 이렇게 열심히 80%는 군사 재정으로 쓰고 나머지 20%는 어떻게 했을까요? 역시 돈이 남으면 어디 묵혀둬야 되는 겁니다. 아니 뭐 군인만 있다고 뭐 할 거예요. 전쟁 터지면 식량도 사와야 되고 돈 나갈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20%를 무조건 저축을 합니다. 아니 그래도 명색이 왕인데 다른 데에 돈이 안 나가겠어요? 80% 군인 키운다고 해도 뭐 다른 데 유지비가 들잖아요. 우리도 사는데 먹어야 되죠. 뭐 잠도 자야 되죠. 제가 집도 없으니까 월세도 내야 되고 옷도 사야 되고 그렇잖아요. 유지비가 드는데 다른 데 돈을 안 씁니다. 그냥 안 써요. 진짜 거의 안 나갔어요. 왜냐면 이 문화를 융성하면서 학교까지 설립한 프리드리 1세가 지어놓은 호화스러운 왕궁에 방이 7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방을 5개만 썼어요. 아 그래도 인건비가 나가지 않겠어요? 청소도 해야 되고 시종도 부려야 되는데 시종 딱 2명 썼어요. 그래도 왕인데 진수성찬은 차려놓고 살아야죠. 밥도 그냥 사병들이 먹는 군대 식량 먹었어요. 양배추 막 이런 거 먹고. 그래서 돈을 겁나 아낍니다. 진짜 검소했어요. 당연히 연회 같은 건 열지도 않았고 취미가 뭐였냐면 돈이 안 드는 산책이에요. 자, 취미생활을 하러 갑시다. 왜냐면 사냥도 돈이 들거든. 총 쏘는 것도 돈이거든. 우리 내 새끼들, 내 사병들, 내 군인들 한 발이라도 더 연습해야죠. 자기는 취미가 수도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돈이 안 들잖아요. 근데 수도를 막 돌아다니다가 어떤 백성이 널브러져서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그 게으른 모습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게으른 사람들에게 가혹한 체벌을 합니다. 만약에 게으른 남자가 눈에 딱 띄잖아요? 그럼 일단 때리고 봅니다. 너 게으르게 살아? 너 나랑 군대 갈래? 맞을래? 너 나랑 군대 갈래? 일할래?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군대에 보내거나 일을 억지로 시켰습니다. 참 부지런하게 사시는 분이에요.